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하실 네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거시경제학자 두 분과 차차기 재정학회 회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의 사회는 한국경제포럼의 편집위원장이신 한진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그 네 분의 그 패널 위원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은 고려대학교 이종화 교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 분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조동철 교수님. 그다음에 세 번째 분은 홍익대학교의 성명재 교수님. 그다음에 마지막 분은 한양대학교의 전영준 교수님입니다. 각 한 10분 내외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플로어에서 간단한 질문을 받고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예, 우선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회의의 주제가 성장 잠재력 제고와 분배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관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표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장 잠재력도 높이면서 분배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 주제죠. 흔히 포용적 성장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성장과 분배의 어떻게 선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재정 정책 하나만으로 이걸 다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저희가 했겠죠. 그런데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또 불평등도 사실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회의가 상당히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발표하신 거와 좀 연결이 되지만 제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비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는 이제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좀 그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이제 발표였는데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중요한 발표를 하시는 분이 사실 이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학에서 이 생태 문제나 환경 문제를 안 다루는 것이 문제다. 경제학에서 이 성장 분배 이런 문제만 다루고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어떻게 이제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그것도 많이 다루긴 하는데 사실 경제 정책의 목표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 경제학자들은 이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 발표하신 네 분도 그렇지만은 아주 엄밀한 분석 방법을 써서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내고 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어떤 경험적 증거에 입증한 이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모형도 만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브로드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정책 세미나이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이영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법인세율을 좀 낮춘다든가 그렇지만 또 개인소득세에서는 좀 누진세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또 제도의 개선이 한국에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임플리케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송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보면은 이제 세대 간의 소득의 이동성을 이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누진세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저소득층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수단을 갖추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전병묵 교수님 얘기하신 자산소득에서 부동산 과세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또 김소영 교수님이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재정 부채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다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문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정책의 기본적인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학에서 모든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후생을 높이는 게 자연을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후생함수 자체가 다르니까 이 문제를 어떤 설명도
설득력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이 모든 이런 걸 얘기를 해봐야 왜 인간만 그러면은 더 이득을 봐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더 사실 이념에 이제 치우친 정책의 선택, 또 정치 논리에 입각한 정책의 선택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이제 상당히 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히 정치 논리에 입각한 이제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득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은 장기에 발생할 폐해는 이제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적 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분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특정 계층에 유리한 것은 이제 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경제학에서 다루는 정치 경제학적인 분석, 정책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바람직한 정책을 선택하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사실 올해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도 겪었지만은 가장 이제 바람직하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이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을 선택하는 시점의 그 타이밍, 아까 재정정책에서도 이제 우리 그 이제 김수영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냥 이제 데이터로도 해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나라의 현실을 사실 외국 데이터로 갖고 나오는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뭐 OECD에 또는 ILO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현실에서 과연 그 정책을 그대로 썼을 때 우리가 그걸 개선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좋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현실에서 이제 좋은 정책으로 실현이 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이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학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사람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또는 이제 어떤 정책을 할 때 왜 경제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만 정책을 선택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와 이제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고 뭐 현실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재정이 그 소득 분배에서 이제 그걸 가급적이면은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만드는 역할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은 이제 이미 데이터에 있는 거니까 다른 나라보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걸 해야 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늘리고 또 계층 간의 이제 상향 이동이 잘 되도록 하는 교육 부분이라든가 또는 주택 부분에서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너무 단기적인 정책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경제에서는 상당히 왜곡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세금에 관한 부분은 뭐 이제 제 전공이 아니니까 사실 그 부분보다는 이제 재정 정책에 관한 얘기가 이제 우리 김소영 교수님도 발표하셨지만은 그 결국은 이제 단기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 지출을 늘리는 문제와 그로 인해서 이제 중장기에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이 두 가지 간에 이제 잘 조화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말로는 쉽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정부 부채가 GDP 비율로 해서 우리나라 뭐 한 50% 내외라는 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이제 그걸 뭐 비판을 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 뭐 거시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경제에 이제 이 불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은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 이제 정책의 선택이거든요. 그냥 정부 지출을 늘리라가 아니라 그냥 그 문제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좀 정책에 관한 오늘 나오지 않은 정책하고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할 때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60조를 늘린다. 그럼 160조를 늘렸을 때 앞으로 부채는 어떻게 되고 그것이 소득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그걸 이제 사실 계산을 해서 이제 정책을 선택을 하고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축 효과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 일자리를 이제 사실 그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죠. 이제 경제학자는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은 너가 좀 계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얘기하지, 자꾸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 학교에 있는 사람은 원래 하는 게 비판하는 거고, 제가 이제 다음에 발표하실 조동철 교수님처럼 이제 한국의 유수한 연구기관인 KDI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하실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지만은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이 경제적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저는 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까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정치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어디서 이제 글을 쓰면서도 인용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IMF 보고서에서는 이제 한국은 경제성 평가를 하고 공공 인프라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 어디보다도 잘 돼 있던 나라였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최근은 이제 뭐 2, 3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꼭 뭐 지금 정부의 현재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터 이제 대규모 인프라 사업 결정에 정치적 압력이 커졌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물론 뭐 경제 정책 가버넌스하고 연결되는 문제지만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너무 비판만 하기보다 그러면은 이제 성적 잠재력을 제고시키면서 분배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저는 우선은 이제 고령화 문제가 이제 중요한 한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니까, 고령화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노인에게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줄 것인가 이제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경제 성장과 또 성장의 잠재력을 이제 높이면서 고령화에 대응해서,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녀를 키우는 여성, 그 다음에 이제 고령층에 대해서 이제 점점 조기 은퇴자라든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육아 출산 지원이라든가 고령층에 대한 직업 훈련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지출, 우리 이영 교수님 이제 하시는데 이제 뭐 그 이영 교수님 많이 하셨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시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교육 지출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 우리 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연령층이라든가 성별의 격차를 한 거고요. 그 지역 간의 격차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교육 지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때 사실 교육 지출을 특히 지방에 이제 중요한 거점되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등교육 또는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뭐 제가 이제 더 많이 말씀드리기보다 또 이제 중소기업에 관한 이제 문제들, 특히 혁신적인 이제 벤처를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경제학자들 간에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실제 정책에서 이제 많이 반영되도록 하려면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학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경제학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판적인 분들을 포함해서 또 많이 이제 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설득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이런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철 박사님,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KDI 정책대학원의 조동철입니다. 예, 제가 재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요. 오늘의 주제는 재정인데, 뭐 그것도 성장 잠재력 제고와 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에 관한 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10분 동안 얘기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최근 상황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지금 올해는 아마도 뭐 작년에 비해서 재정 지출 증가율이 거의 20% 가까이 늘어나는. 그러면 작년에는 낮았느냐? 작년에도 꽤 높았고 지금 예산 심의 중입니다만은 내년에도 또 높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한 3년에 걸쳐서 총 재정 지출이 한 30-40% 정도 증가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성장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세수는 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쉐이디드 에리어는 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기재부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연 이렇게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경상성장률을 4%를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제냐 아니냐 하는 것도 한번 좀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헷갈린다. 어떤 분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다,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어떤 분들은 또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상호 모순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은 그런 그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재정 전공이 아니라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단기적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대표적인 경기 대응 정책 수단이고요. 금리가 하한에 가까울 경우에는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김성현 교수님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불황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 뭐 이게 조금은 소극적인 평가일 수도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바람직하다, 디자이러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항상 재정 정책의 이 short-term macro stabilization policy로서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조금씩 항상 불안한 거는, 뭐 통화 정책 같으면은 테일러 룰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옵티멀 피스컬 policy, 피스컬 스테빌라이제이션 policy라는 그런 리터러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거에는 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 대답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제가 오늘 그보다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타임 호라이즌의 문제가 지금 우리 이종화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재정정책 효과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효과 아니냐, 이런 측면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면은 세수가 결과적으로 증가돼서 재정 건전성이 저절로 유지된다는 논리를 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GDP 1% 재정 적자를 하면은 세수가 GDP 1% 증가하기 위해서는 GDP가 4%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세수의 비중이 20%, 25%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성현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피스컬 멀티플라이어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결과 나오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한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은 재정 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0 아닌가요? 아까 ISLM 모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 조금 지나가면은 ISLM은 애그리게이트 디맨드고, 애그리게이트 디맨드와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모델이 나오고,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커브는 장기적으로 수직선이고 그래서
back to normal output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long run fiscal impulse는 이론적으로는 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일본의 경험을 간단히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분들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근데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 이 기간 동안 세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90년에 세수가 60조 엔이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40조 엔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계속 지출은 늘려간 거죠. 이때가 이제 고이즈미 때 좀 컨솔리데이션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항상 논리가 금리는 더 이상 낮추기 힘들고 그러니 재정 정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일본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없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제가 꽤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면은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결국 이제 이게 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인데 한 60% 되던 것이 200%를 훌쩍 넘어가는데 불과 한 10여 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이 이 근처 어디랑 혹시 비슷한 건 아니냐. 저 세수는 별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세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이 당시에 일본의 세출 증가율이 20% 됐던 적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워낙 아베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이 크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다 싫어하시지만 글쎄요, 여기 95년을 여기로 커팅 포인트로 한 거는 95년부터 이제 일본은 정식으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 전까지는 near deflation이라고 했다면은, 그래서 95년 이후에 아베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보시면은 실질 성장률이 뭐 평균 한 1% 가까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1%가 돼가지고 명목 성장률은 사실상 0%였다. 이 CPI에는 훨씬 덜 나타나죠. CPI라는 게 워낙 스티키하기 때문에. 예. 이 당시에 매크로 정책을 표현하자면 재정 정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통화 정책은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베 이후에 그게 이제 뒤바뀌었고, 여기 보시면은 정부 부채 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세수도 좀 올라가고, 지출은 좀 묶어놓고, 뭐 이런 그림이었던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에 단기적 효과가 있고, 그 제로금리 근처에서 효과가 아마도 더 클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지는 결론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가면서 정책을 좀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느냐, 정부의 직접적 경제활동 확대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까, 정부가 민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1970년대, 60년대 특히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소위 얘기하는 government-led development strategy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정부가 굉장히 이 경제개발을 이끌어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할까? 그 시장보다 민간보다 정부가 더 스마트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뭐 어떤 산업이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한 해안도 시장보다 정부에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지금 단계에서 과연 정말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여기 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최근에 몇 년간 이 성장률에서 민간 섹터에 의한 성장 기여도하고 정부에 의한 성장 기여도를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 비중이 한 오른쪽을 보시면 20에서 25% 정도가 정부의 기여율이었거든요. 그것은 이상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이 GDP의 한 25% 해서 그렇게 되니까 모든 섹터가 이렇게 밸런스드 그로스를 했다 그런다면은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게 뭐 정상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뭐 민간에 의한 성장은 뭐 지금 0.5%도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 올해는 지금 아직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성장률이 아마 전체가 마이너스 1%쯤 될 테고, 정부 기여율은 그래도 아마 플러스일 테니까 민간 기여율은 훨씬 더 낮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작년의 경우에 민간이 이렇게 어려우니 정부가 저만큼이라도 기여를 안 했으면 더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숄텀의 피스컬 그 스티뮬레이션을 한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민간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두 해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채 증가, 이러한 정부의 활동 증가를 그러니까 지출 증가죠. 부채 증가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 적자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는 결국은 투자 수익률이 높으냐 아니면 세수 증가율을 가반하는 성장률이 높으냐 뭐 이런 차원이 되겠는데, R이 G보다 낮다면 트랜스버설리티 컨디션이 바이올레이트 되는 거니까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 그래서 한동안 확장 정책을 한다면은 이거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미래에 한없이 부채가 증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수준이, 그 스레시홀드 레벨이 GDP의 60%인지 80%인지 100%인지 200%인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디 스레시홀드 레벨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Ricardo and Equivalence 같은 그러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혹시 지속 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거는 그 자체가 규모가 커질수록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한 취약성은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거를 걱정하는 이유도,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이 그 unsustainable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서스테이너블 하다 그러더라도 부채가 굉장히 증가해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대해서 뭔가 벌러러블하다, 해진다 하는 것을 함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분배 쪽으로 가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분배 개선에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거의 강제로 재분배를 하는 건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게 불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한 결과가 어떤 함의를 갖느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어떠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특히 경제학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학자가 요새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마이너리티라고 이종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여와 보상을 괴리시켜서 뭔가 컨트리뷰션, 혹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마지널 프로덕트, 마지널 프로덕트하고 그거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이렇게 웨지를 자꾸 넣는 거니까,
그 생산성 제고 동기를 약화시킨다. 이 아주 극단적인 이 얘기를 극으로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끌고 가면은 시장 경제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오래된 논쟁의 좀 작은 버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너무나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지난 200여 년의 역사는 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쪽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 같은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은 이걸 하면은 분배도 좋아지고 성장도 좋아진다. 그런 아주 굉장히 달콤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지금 코멘트하고 싶진 않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 알레시나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셨던 이 분배가 너무 약화되어 있으면 정부가 친시장 정책을 필려고 해도 폴리티컬리 이게 수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폴리티컬 이코노미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분배가 성장하고 반드시 뭐 상충관계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보다는 저한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논리는 분배 개선은 그 자체로서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재분배 정책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자꾸 얘기할 일이 아니라 성장에 혹시 부담을 좀 주더라도 그 자체로서 조금은 추구되어야 될 사회적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 편한 그러한 논리 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부채 확대를, 경기 부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채 확대를 동반하는 거고, 아까 우리 김소영 교수님 텍스 파이낸스 멀티플라이어도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부채 확대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보이고, 그거는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당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을 확대하는 이런 코스트도 있다. 그다음에 세수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정책을 부채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언서스테이너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정책을 부채 확대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고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 확대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성장 동기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 여기에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겠죠. 통화 증발을 통한 경기 부양, 소위 얘기하는 마던 머니터리 티어리,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 생각은 일단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은 소위 얘기하는 가역적 부분, 리버서블한 데를 중심으로 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재정 지출, 사회복지 정책 등은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컨센서스라면 부채 발행이 아닌 세수 확보 방안과 병행하여서 그것도 좀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점진적이라는 말에 좀 방점을 찍는 이유는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그 많은 연구 결과도 보면은 가계부채 수준 그 자체가 높냐 낮으냐 이 자체보다 가계부채가 최근에 갑자기 증가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 속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레벨보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좀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재분배 정책은 성장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좀 가급적 지양하고 세제 등 간접적 방식,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놔두고 거기서 정부는 탄젠트 라인을 가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재분배를 할 수도 있겠죠. 세율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아는 한은 소비세가 그래도 성장에 부담을 덜 주는 쪽이고요. 그 다음은 소득세, 법인세 이런 차원일 것 같고,
할 수 있다면 EITC를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좋겠고, 근데 세입 측면에서의 꼭 재분배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재분배 효과는 세출 측면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 특히 저는 아동에 대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를 하는 쪽에 지출을 늘린다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히 이 컨템포러리 제너레이션에서의 소득 재분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인터제너레이셔널한, 그래서 부가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은 영원히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든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아까 우리 어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 기회, 우리 송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우리 교육 기회 확대. 그래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충분한데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자식도 가난한 그런 거는 가급적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젊은이들한테는 가급적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사회가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조금 초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두 분 패널 토론자분 그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쓸데없이 자료를 좀 길게 준비했기 때문에 좀 짧게 건너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배, 그러니까 분배는 주로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분배 구조가 격차가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격차가 크면은 그걸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에서의 재분배는 주로 뭐 민간도 담당하지만 정부가 많이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게 이제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립니다만 그거의 영어 원어는 인컴 인이퀄리티입니다. 소득이 격차가 있다는 건데요. 이퀄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격차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불평등이라기보다는 불균등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노력이라든지 이런 인풋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똑같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역차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평등과 이제 공평 내지는 평등이라는 거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인컴 인이퀄리티를 소득 불평등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균등 배분이 공정한 공평한 분배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공평한 분배는 사실 뭐 에로가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서 얘기한 거로부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격차가 너무 큰 것도 안 좋지만 격차가 너무 작은 것도 안 좋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사이에 옵티멀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득 불평등 내지는 불균등에 대한 그런 개념 같은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배 구조의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면은 산업혁명이 나타난 이후로 분배 격차가 커졌다가 양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소득 분배 격차가 확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가 조금 일찍 벌어지기 시작해서 70년대 초중반, 그다음에 미국이 70년대 말이나 80년대, 그다음에 기타 서유럽 국가가 한 8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는 한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다시 분배 격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갔는데, OECD나 이런 쪽을 방문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새로 다시 이렇게 분배 격차가 커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것이 기술 편향적 발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산업 구조의 어떤 급격한 이렇게 변화, 그로 인해서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사이에서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했고요. 근데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더 빨라지다 보니까 요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명과 물리적인 수명, 이게 물리적인 수명은 지금 100세 시대까지 얘기되니까 100살까지 살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첨단 지식을 배웠던 것이 내가 한 30대를 지나서 40대가 되면은 이미 쓸모없는 구식의 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컬리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건강 상태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나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생애 주기상 내가 소득을 왕성하게 벌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보통 생애 주기에 가서 그러면은 거기에 소득 흐름이 역유자 형태로 나타나서 청년기와 노년기가 자기 생애 기간 중에서 저소득층이고 중장년기가 고소득층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소득 기간이 줄어들고 저소득 기간이 늘어나는, 거기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들이 많아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이제 스냅샷이라고 그러죠. 횡단면으로 봤을 때 그 소득 분배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물리적인 수명, 경제적인 수명이 물리적인 수명의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몇백 년씩 이렇게 지속되던 그런 기술 수준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분배 문제하고는 필연적으로 그 원인이라든지 현상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명을 어떻게 늘릴 수 있겠느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인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시간 관계선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이 최하위 10% 가구를 예상한 겁니다. 거기서 60세 이상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여기서 이제 노인 가구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한 2014년 정도로 봤을 때 한 83%, 아마 지금 90%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저 최하 2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빈곤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가구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 이퀄 이제 빈곤층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10에서 20% 계층을 사이에 보면 한 70% 정도가 노인 가구고요. 20에서 30% 사이에 있는 가구는 한 40 내지 50% 정도가 노인 가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의 경제 정책으로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노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은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정책으로 접근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빈곤 문제를 얘기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 그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의 빈곤은 아까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그 가구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다 보니까 복지 지출을 많이 했는데 하위 30%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네, 이게 모자랐나,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겟팅 그룹이 어딘가를 잘 보고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소득 불균등도가 이제 상승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경제적인 수명과 물리적인 수명의 역전 현상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지금 제가 그리고 제가 급해서 건너뛰겠습니다. 선진국하고 복지가 잘 되고 있는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의 재분배 효과 차이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복지제도의 차이, 복지제도가 얼마큼 더 많으냐 작으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작죠. 하지만 그 차이는 옛날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지제도가 똑같은 복지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얼만큼 성숙했느냐.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은 한참 이제 복지제도가 성숙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미 선진국은 복지제도가 성숙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복지제도가 성숙해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같은 거에 가입 연한이 충분히 더 길어지는 뭐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30년 후가 되면은 현재 복지제도 가지고도 재분배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뭐 경제 발전 그 단계 이 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득 재분배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소득 수준 차이 그런 것들이 아마 또 재분배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인구 구조 차이. 아무리 다 조건이 동일하게 좋다 하더라도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지 그 재분배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의 상당수가 빈곤이기 때문에 이 재분배를 얘기한다 했을 때 노인 인구가 얼만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노인 인구가 한 전체 인구의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선진국은 뭐 25에서 25%그 이상이 되죠. 고령화가 진전되면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재분배 효과가 작다고 해서 그 갭을 당장 맞춘다고 하면은 오히려 오버슈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재원 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장기 재정 수지를 전망해 보면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이제 조세 수입 같은 경우는 뭐 2030년 내지는 2050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GDP 대비 비중이 현재 상태에서 조세 체계를 유지한다 했을 때 GDP 대비 그 세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재정 지출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합니다. GDP 대비 비중이. 그래서 뭐 2060년, 70년 이렇게 되면은 한 해의 그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한 10%에서 한 15% 이상 매년 재정 적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유지하기 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러다 보면은 증세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조동철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유는 말씀드리기가 좀 시간 관계상 어렵습니다만 부가가치세율이라든지 뭐 신텍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세 충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과세자 비율이 너무 협소하고 실제로 과세자라 하더라도 너무 작은 숫자의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세금을 부담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과세 저변을 넓혀야 되는데 저항이 너무 심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점을 갖는다면은 기다림의 미학이라 그럴까요? 물가가 이렇게 명목소득을 올림으로써 이렇게 그 높은 세율 구간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증세를 나타내는 그런 효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물가가 요새 너무 많이 안 올라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 소득세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인세 그러니까 개인 소득세를 철저히 과세할 수 있다, 누수 없이 과세할 수 있다면은 법인세는 우리나라 수준에서 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다른 데서는 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만 여기서는 얘기 하기가 어려운데 이 분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소비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원활히 시킴으로써 다음 세대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의 그 개편을 위해서는 상속세는 축소하거나 뭐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한양대 전영준 교수님 그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슬라이드는 준비 못했는데요. 제가 말하려고 준비했던 거는 그 4개의 논문에서 발표 부분에서 좀 빠져 있거나 많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우리 토론하시는 토론자분들이 일부 언급하시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세대 간 재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재분배라고 할 때는 이제 세대 내에서 소득 계층별 재분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세대 간 재분배가 왜
뭐 그러니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그 성명재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의 재정지를 그대로 두면 분명히 디폴트가 난다. 그러니까 그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25년경에 조절하면 지금 현재의 비례적으로 조정한다면 지금 현재의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한 40% 내지 50% 상향 조정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청년 세대, 유년 세대, 미래 세대의 지금 그 순조세 부담이 얼마쯤 늘어나야 되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생애 소득의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인컴의 순조세 부담, 조세 부담이 아니라 순조세 부담이 15 내지 20% 증가해야 된다. 어떤 세대냐면 2000년 출생 세대, 2010년 출생 세대. 그러면 만일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이영 교수님께서 이게 발표하신 내용이 소득 세부담 올라가면 성장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재정 부담을 주는 게 어떤 그 우리 그 저기 조동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정부 지출에서는 재량적 지출이 있고 비재량적 지출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데이터로 분석을 할 때 보면 재량적 지출과 비재량적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연금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올려놓으면 하향적으로 잘 못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급여라든지 뭐 다른 뭐 기초생보 뭐 이런 게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학 교과서에도 보면 이 비중이 이 비재량적 지출이 비중이 그러니까 높아짐에 따라서 이 재정 지출을 갖다 통제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가능성도 상당히 그러니까 낮고 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재정 상황과 그에 따른 성장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가질 뭐 제 자신 비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비리 재정적 지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연금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에서 이제 건강보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똑같은 지출을 하고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법유규제의 개편 이런 것이 상당히 인기 없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비관적인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감옥에 가셨지만 그 문용표 박사님께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한번 연금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 2008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지금까지 없이 지낸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그러니까 전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예량적 지출에 대한 그런 구조 조정이 없이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성장 동력과 인해서 이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그 저해하는 그런 세제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규제도 많지만 우리 송명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속세,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뭐 50억 이상 과세 표준 50억 초과할 경우에 50%고 경영권과 그 관련된 거는 거기서 가산세 20% 하면 60%잖아요. 그러면 재벌이나 아니면 뭐 재벌까지 아니더라도 대기업 입장에서 그 상속세를 갖다가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거 우리 성장론 교과서에 보면 프로덕션 vs 뭐 다이버전 뭐 이걸 보면 프로덕션에 많이 시공간 노력을 갖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조세 부담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부동산 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성장에서 보면 인구 성장이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란도 많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을 결혼을 하게 하고 출산을 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나 전세나 쉽게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자기의 선호와 자기 경쟁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신규로 주택을 갖다가 내가 생애 첫 주택을 갖다가 구입하고 하려고 할 때 그때
뭐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축적한 자산과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자금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구입해서 자기의 자산을 갖다 정식시키면서 안정적인 그런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인구 문제는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물론 규제와 이렇게 섞여 있지만 이렇게 같이 나쁜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세제 측면에서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그런 면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네 분 그 토론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시간도 거의 다 됐고 하니 패널 토론 세션을 마감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이 네 분 이 토론자분들 바쁘시고 사실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한데 여기 시간 내주셔서 오셔가지고서 아주 귀한 말씀 주셔가지고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 같이 이 패널 토론자분들께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패널 토론 세션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다시 한번 네 분 발표자와 네 분 토론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경제포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